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공식적으로 가을의 시작을 알려주는 추분이 낀 주말입니다. 학창시절 배운 대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1년에 2번 있는 날입니다. 한 번씩 더위는 다가오지만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는 다소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인지 매일 지나치는 길거리 나무잎 끝에 불구스름한 색깔이 눈에 띕니다. 한국같이 뚜렷한 사계절은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 계절에 따라 작은 변화들은 느껴집니다. 9월도 절반이 훌쩍 지나면서 가을에 연관된 음악들이 생각나고 기분에도 왠지 변화가 생기는 느낌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가을학기의 중간고사들을 차례로 치르면서 가을학기도 이제는 완전히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가을이 되고 보니 올해도 가을처럼 무르익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토픽은 스쿨 플레이그라운드, 입양정책, 불로초, Billionaires Girls Club, 그리고 지진 패턴입니다.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 건물 바깥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둘러보면 검정색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나탈리 맥휴라는 여성이 있는데 본인이 어린 시절에 필라델피아 남부에 있는 사우스워크 엘리멘터리 스쿨 학교를 다닐 때를 기억합니다. 아스팔트 마당에서 놀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그것이 당연히 그러려니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나무라고는 별로 볼 수 없이 검정색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생각만 남아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탈리 씨는 이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점심시간에 뛰어노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것을 바꿔야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우스워크 엘리멘터리 스쿨 플레이그라운드는 크게 변했습니다. 이 학교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지역의 10개가 넘는 학교들은 Trust for Public Land라는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수많은 나무가 들어서고요. 비가 촉촉이 내리는 풀밭에 다양한 놀이기구가 들어서는 대대적인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요새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로 지속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학교 내 아스팔트 표면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우선으로 자리 잡은 현실입니다. 수많은 학군들이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 이미 수십 년 전에 깔려있는 아스팔트가 높은 기온의 학생들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비영리 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인데 이곳은 그동안 23개 주에 걸쳐서 300개가 넘는 학교 내 플레이그라운드를 새롭게 디자인을 바꾸게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 필요는 절실하다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 내 퍼블릭 스쿨 전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200만 에이커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면적 안에 나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열 분야 전문가인 UCLA의 켈리 터너 씨는 말합니다. 도심지 안에는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저인컴 패밀리들이 많고 나무 밀도는 반대로 낮고 건물, 도로, 파킹장들 대부분이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Urban Heat Island Effect가 널리 알려진 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지역 내 학교들 안에서는 그늘이 적고요. 아스팔트로 인해서 더 뜨겁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교들이야말로 정말 그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터너 씨는 LA 지역의 공립학교들을 연구해 오면서 어느 정도 그늘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수시적으로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학교 외부 모습을 이렇게 보면 1980년대 그때 당시는 아스팔트 표면이 제일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두 바꾼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열을 가득 포함하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제니퍼 베너스 교수가 있는데요. 베너스 교수는 이런 문제는 절대 도심지 학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학교는 전국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표면 위에서 뛰어노는 어린 학생들이 이 단순한 접촉만 해도 어떨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열사병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UCLA에서 나온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이 뜨거운 날 학교 아스팔트 표면을 이렇게 온도를 재보니까 화씨로 145도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이것을 대체용으로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고무 러버나 인조잔디, artificial turf로 바꾸는 학군들도 늘어나는데 이것 경우는 더 뜨거워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스쿨 본드를 투표에 붙이기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통과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모든 공립학교 내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요. 학교 내 아스팔트 표면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죠. LA 학군 역시 5억 달러를 들여서 초록화, 이 그리닝 프로젝트에 할애하면서 학교 내 많은 나무와 그늘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차원의 비영리 단체인 Green Schoolyard America와 파트너십을 맺고요. 학교 내 나무 심기를 추진 중입니다. 이 단체는 사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시 학군의 플레이그라운드 레노베이션을 시도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에서도 같은 성공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CEO인 셰런 댕 씨는 나무를 심을 경우 어린이들 웰빙에 거대한 베네핏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공부하는 학업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노는 플레이 시간과 모든 것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LA Unified School District 학군은 앞으로 모든 공립학교 중 최소 30%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그린 스페이스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약 30억 달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Unifed가 내놓은 것을 보면 475개 학교 또 200개가 넘는 초등학교들이 현 기준에 미달된다면서 이런 그린 스페이스는 단 10%도 되지 못하는 곳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예측에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파킹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어떻게 보면 실제 기온은 더 높을 가능성도 있죠. 현재 약 100여 개 학교들이 그리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디자인을 마치고 지금 공사가 시작된 곳들입니다. 실제 학교를 돌아서 기온을 이렇게 예를 들어 놓았는데 2021년 5월에 LA 한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써니 브레이 엘레멘터리 스쿨은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그 표면 기온이 130도, 화씨 160도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2025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로 필라델피아 지역의 켄싱턴 네이버후드에 웹스터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나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학교의 그린 프로젝트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아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주정부 차원의 진정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노력 덕분에 웨이트리스트에 꽤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앞에 말한 The Trust for Public Land에 의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걸릴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펀딩이야말로 넘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죠. 아무튼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플레이그라운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스팔트 표면, 이것이 사라지고 초록색으로 가득 찬 시원한 학교에 이 공간에 학교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마침내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누구나 시원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 안다고 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초록색을 늘리면서 그늘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시원한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눈에 보이는 학교 뒤편에 검정색 아스팔트 플레이그라운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해외 입양하면 한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중국 입양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해외로 입양되는 중국 아이들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내려진 결정으로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입양아를 기다리면서 대기 중이던 미국 가정 등 수많은 외국 가족들 발을 구르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초 이후 중국은 수만 명의 중국 입양아를 해외로 내보내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한때 중국에서 한 가족 한 자녀 정책으로 상당수 가정에서 특히 비정상으로 태어난 경우나 딸인 경우에 아이를 숨기거나 입양을 시켜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로 더욱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붐을 일으키면서 출산율이 감소해 가고요. 거기다 팬데믹 이후에 입양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현실이죠. 이제 중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것을 글로벌 트렌드로 반영하는 것이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출산율 감소 또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중국 외무부는 더 이상 해외로 입양되는 중국 어린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유일한 예외 조건으로 혈육이 연결된 경우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모른 서류와 절차를 밟고 입양 절차 중간에 있는 수백 미국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죠. 베이징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은 이런 미국 가정들을 대변해서 중국 정부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징 정부는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입양 절차를 중단한다고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두고 모든 미국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1992년 중국 정부가 해외 입양의 문을 연 이후에 지금까지 16만여 명 이상 중국 어린이들이 전 세계 가정에 입양되어 왔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것인데요. 1992년에서 2023년 사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중국 어린이는 82,674명입니다. 이 숫자는 해외에서 입양돼서 미국으로 들어온 어린이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중국은 2020년 팬데믹으로 어린이들 건강과 안전 이유로 입양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과 21년 중국 어린이는 한 명도 입양되지 않았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넘게 진행되었고 찬반의 논란이 심했던 한 가족 한 명 자녀 폴리시로 인해서 중국 사회의 고령화까지 자극하고 노동 연령의 감소를 일으키면서 중국 경제와 사회적인 불안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어서 마침내 2015년 한 가족의 자녀 2명을 허용한다고 정책을 바꿔 발표했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2016년 잠시 소폭 상승 이후에 전국의 출산율은 또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어서 2021년 들어서 정부 차원의 자녀 3명까지 허용하고 대가족을 권장하고 한층 더 좋은 산후 조건을 제시하고 세금 혜택까지 주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감소한 출산율의 인구 감소는 상당히 미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더 많은 아이들 출산을 권장하고 이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외 입양을 중단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죠. 그렇지만 출산을 앞둔 수많은 중국 여성들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중국 공산당 한 가족 한 자녀 한 명 정책을 밀어붙인 것의 여파는 심각합니다. 그러는 중간 중국의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줄어드는 노동력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이어진 2015년 원 차일드 폴리시 중단에 이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에는 이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에 3명 자녀까지 허용하게 정책이 변했지만 이제 많은 중국 가정들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런 정책에 대해 신뢰도도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생활비 엄청난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이고 또 여전히 깊게 깔려있는 남녀 간의 차별이 이런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의 입장에서는 자녀 3명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경비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특히 이들이 도심지 안에 거주하는 중국 커플일 경우 비싼 생활비에 임금 상승은 지난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고 직업 선택 옵션도 부족하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만 간다는 현실이죠. 중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웨이보에 오른 수많은 댓글 중 나는 한 명의 자녀도 키울 능력이 없는데 3명은 상상도 못한다 이렇게 올렸고요. 이것을 읽고 공감한다는 라이크 버튼의 숫자는 5만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컴의 불균등과 직장 내 일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는 것은 글로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중국 문제는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생활 조건에 자녀를 부양한다는 것은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특히 연령층이 아주 젊은 여성들 제너레이션은 커리어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결혼에 자녀를 키운다는 생각에서 많이 탈피한 현실이죠. 많은 젊은 여성들은 내가 갈 수 있는 미래는 아주 좁은 골목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아이 낳고 부양하는 이유로 날려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도 이런 추세를 인식하면서 좀 더 지원적인 정책을 약속하고요. 재정적, 세금적, 보험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합니다. 거기다 교육, 주거지 등 따라오는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눈으로 볼 때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중국의 출산율은 7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산당이 자리 잡은 시점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출산율이 예전에는 여성 1명당 아이를 5명까지 낳을 때도 있었는데 불과 40여 년 만에 2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저출산율 하면 한국, 일본에 이어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출산 여성들을 한층 더 보호하고 이후야 무엇이든 이렇게 태어난 중국 어린이들, 중국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입니다. 한순간 중단된 해외 입양은 이제 입양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수많은 외국 가정들을 당황하고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 정부 차원의 타진을 해보려 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누구나 이것을 추구할까요? 현대 사회에 나이 먹지 않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이런 엔타이-에이징 방법들이 있다고 우리 귀를 자극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인간 역사를 보면 수천 수만 년 전부터 나이 먹는 것을 거부해오던 기록들도 있을 정도이죠. 오늘날 기술 분야 텍 사업가인 브라이언 존슨은 나이 먹는 것을 되돌리겠다고 본인 아들 피를 본인 몸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또 다른 성공 사업가 빌리네어 피터 디아만디스 씨는 정기적으로 블러드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 디아만디 씨의 경우를 보면 현재 63살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타벅스에서 디카프 커피를 손에 쥐고 70가지가 넘는 몸에 좋다는 서플리먼트 캡슐을 주머니에 지참한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15분 동안 명상에 잠기고요. 이어서 윗몸 일으키기, 씰업,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산타모니카에 있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 주기적으로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받는 것이죠. 본인 설명이 더 재미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오일 체인지를 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년에 12만 달러 정도, 한 달에 $10,000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살겠다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는 절대 디아만드 씨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미룰 수 있고 영구히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있을 것이죠. 주로 빌리어너들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널리 알려진 제프 베이조스나 레리 페이지, 서게이 브린 등 이런 이름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인간 수명을 따지면 1900년대 초에 비교해서 요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재 나온 평균 수명이 73살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중 마켓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들이 진정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명을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고 절대 잘못된 희망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로초라는 역사 많이 우리가 읽어봤죠. 이렇게 인류의 생명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욕망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3세의 왕과 교황 이노선 8세 등 그들 자신을 회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역사도 있는 것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기적적인 치료는 인류가 늘 찾아오던 것이죠. 특히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 주로 이런 데 앞장서는 경우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요. 1642년 프랑스의 루이 13세 왕은 그때 당시 건강이 나빠지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투버클로시스를 앓고 있었고 다양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는 그때 당시 최초로 기록된 수혈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이상하게 인간은 이 혈액을 마술 같은 파워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역사를 보아도 쓰러진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피를 건강과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생명의 비약에 취급하면서 이것을 수혈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중국 의학에서도 인간 혈액을 이용해서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다 17세기 들어 왕의 오래된 혈액을 젊고 신선한 피로 대체하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은 기록도 있고요. 18세기 말에 들어와서 의사들은 혈액 안에서 젊음을 가져다 주는 것,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인해서 나이 먹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몸 안 어디선가 갑상선이나 고환에서 생산된다는 생각에 이르렀죠. 이들은 결국 이 중에서도 고환에서 생산된다고 추측하고 이유는 나이를 먹고 정액 생산이 줄어들고 힘과 젊음이 줄어든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데 착안을 했죠. 여기에 가장 많은 실험을 해보는 사람이 프랑스의 의사입니다. 샤를스 에드워드 브라운 서쿼드라는 이 의사인데 본인이 72살이던 1899년 그의 학설을 본인 몸에 직접 실험해 본 것입니다. 고환에서 액체를 수집해서 피곤하고 뇌가 더뎌지고 기력이 없는 등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바꿔보려고 본인 피부 아래 주사로 집어넣었던 것이죠. 근데 주사를 맞고 났더니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몸의 움직임이 한결 더 나아졌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훨씬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사들에게도 이것을 시도해 볼 것을 장려했죠. 알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날 전문가들은 실제 프랑스 의사가 느낀 차이는 호르몬으로 보기보다는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미래 엔타이 에이징 연구는 놀랍게도 이전 역사가 보여주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최고 부자들 제프 베이조스, 피터 틸, 브라이언 존슨 등 자신들 수명을 늘리는 차원의 론제베티 스타트업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중에 브라이언 존슨은 앞에 아들 혈액을 본인 몸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억 달러를 수명을 늘리는 실험실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우리 몸 안의 바이올로지컬 클락을 조절할 수 있는데 투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억만장자들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최첨단 엔타이 에이징 기술에 들이는 것입니다. 세포 차원의 나이 먹는 것을 늦추거나 방지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현재 다양한 엔타이 에이징 제품에 이 지출되는 액수가 무려 540억 달러인데 이것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목표는 그들 자신을 돕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2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우리는 획기적인 과학적 돌파구 몇 개만 더 찾으면 이런 불로초 같은 영원한 수명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이 분야에 직접적이고 전문 지식을 가진 많은 과학자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왔고 화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인 그리고 또 책을 내놓았습니다. 책 이름도 Why We Die 이 책을 지은 벤키 라마시리난 씨는 말합니다. 인간 수명을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자연적으로 나이 먹는 에이징을 먹고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한층 더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인간 수명을 훨씬 늘리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 생각해보면 역사를 뒤돌아볼 때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아닐 것이고 루이 13세나 억만장자 같은 특정 사람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나이 먹는 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렇게 나이 먹는 것을 거부하고 방법을 찾아 나선 인류 역사는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부모님이 억만장자인 경우 본인의 삶이 어떨까요? 지난번 있었던 US 오픈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이죠. 결승까지 올랐던 미국의 제시카 페굴라 선수 이야기입니다. 억만장자 부모를 둔 선수입니다. 또 준결승에서 만났던 또 다른 미국 선수 에마 나바로 역시 억만장자 집안의 딸입니다.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했던 나바로 선수는 개막전 보트안에서 제시카 선수와 또 농구의 러브란 제임스 사이 끼어 셀피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4,800만 달러를 받고 뛸 LA 레이커스의 러브란 제임스가 이 세 사람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바로와 페굴라 선수 모두 뉴욕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모임인 빌리어네어 걸스 클럽의 멤버들입니다. 23살의 나바로 선수는 15억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벤 나바로 씨의 딸이고 30살의 제시카 페굴라는 또 다른 빌리어네어 테리 페굴라 씨 딸입니다. 아버지 테리 씨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NFL 버펄로 빌즈와 하키의 버펄로 세이버스 구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산 가치는 100억 달러를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시카 페굴라 선수는 3세트 접전 끝에 결승까지 진출했고요. 결국 결승에서 패배했지만 인생의 그랜드슬램 첫 결승행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거쳤다고 말했고요. 이런 노력과 힘든 과정은 그들의 여유로운 백그라운드를 갖지 못했던 선수들이 거친 힘든 과정과 하나도 다를 리 없었습니다. 사실 테니스라는 운동, 상당히 컨트리 클럽에서 출발한 부유층의 색깔이 짙지만 실제로 많은 선수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정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안드레 에가시는 70년대 이란 혁명에서 겨우 탈출해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요. 윌리엄스 자매는 사우스 LA 컴턴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랐던 곳이죠. 또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벨그라드에서 성장한 노박 조코비치는 빚더미에 빠져 채권자들에 쫓겨다니는 것을 목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역시 나바로나 페굴라 선수들 같은 이 성장 시절 여유로움은 전혀 없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두 선수들 상당히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페굴라 선수는 말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나는 하인이 있고 리무진 타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는 줄 착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US 오픈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나바로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거북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비자 빚을 사들이는 뱅커로 크레딧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하고 웃습니다. 제시카나 에마는 빌리어니어 부모를 두어 본인들이 원했다면 정말 그들이 누리는 어퍼클래스 라이프스타일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이 말타는 에퀘스트리를 하는 조지나 블룸버그나 포뮬러 1 페이 드라이버인 랜스 스트롤처럼 이들은 돈을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특유의 스포일된 부자 자녀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시카와 에마는 그들 아버지들이 끝없는 노력과 땀 흘리며 이루어낸 것에 대응되는 노력을 들여 그들이 좋아하는 데 바친 결과였습니다. 제시카 페굴라 선수는 15년 테니스 베테랑입니다. 다른 많은 선수들 그늘에 가려져 왔는데요. 특히 그녀의 복식 파트너인 코코 거프와 비교되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2021년 돌파구를 찾았고 준중 결승까지 오른 적도 생기고 이번에 US 오픈 결승전 진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른 많은 선수들 이야기에 빌리어니어 딸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왔을까 하는 색안경 낀 사람들처럼 이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그들은 더 노력해온 것이죠. 물론 많은 선수들이 우승에 따라오는 명성도 그렇지만 돈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두 선수들에게는 돈보다는 리스펙을 원한다는 것이었죠. 빌리어니어인 두 아버지들도 딸들의 테니스를 바라보면서 경기가 끝나고 내려와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시카 파굴라, 1994년생 뉴욕주 버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싱글 세계 랭킹이 2022년 10월 3위가 가장 최고로 오른 것이고 복식 부문에서는 2023년 9월 랭킹 1위까지 올랐습니다. WTA 투어에서 단식을 6번 우승했고요. 복식에서는 7번 우승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랜드슬램 이벤트에서는 준중결승까지 올라본 적이 호주 오픈, 프렌치 오픈, 윈블던 각각 올라보았고 이번에 US 오픈 결승이 가장 좋은 업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아버지 테리 씨와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 입양아로 미국 온 어머니 킴 페굴라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킴 페굴라 씨는 1969년 6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날 당시 한국 이름은 전혀 기억이 없고요. 생모나 생부 기록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1974년 12월 30일 이 랄프와 메릴린 컬 씨 부부에게 입양돼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 이후 입양 부모와 뉴욕주의 라체스터 지역 교회 지역인 페어포트에서 성장합니다. 어머니 킴 씨는 학창시절 치어리더와 학교 밴드에서 활약했고요. 오빠에 이어서 허프튼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하루는 그녀 룸메이트와 알래스카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계획까지 잡았지만 그러나 경비 조달이 힘들어져서 불가능하게 캔슬됐습니다. 그 대신 결국 뉴욕주의 벨패스트 지역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인터뷰를 할 당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테리 페굴라 씨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1991년 테리 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천연 가스 회사에 잡을 제공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이어지고 결국 1993년 결혼하게 됩니다. 최근 2022년 어머니 킴 씨는 중환자실로 급송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시카가 설명하기로는 엄마가 회복 중이라고 말하면서 심장마비를 겪었고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 손상을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감퇴되었고요. 2023년 3월 23일 어머니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고 그녀의 자산은 남편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관리하는 트러스트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버펄로 빌즈와 하키팀 세이버스 웹사이트에는 킴 페굴라를 공동 구단주로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빌즈의 연습장을 찾으면서 14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첫 번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7월에도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동차에서 내려 빌즈 트레이닝 캠프 연습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빌리어네어 걸스 클럽 멤버들 이야기에 한인계 제시카 페굴라 선수 이야기는 새롭습니다. 그리고 한인 입양아로 미국에 오게 된 그녀의 어머니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최근 들어 남가주에 몇 번 지진이 일어나면서 과연 빅원이 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듣곤 하죠.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또 더욱이 날씨가 뜨겁고 나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의견도 있곤 합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남가주 지진은 바로 말리부 쪽에 있었는데요. LA 다운타운에서도 느껴졌다고 하고 그리고 몇 번의 여진도 있었죠. 이러함에도 캘리포니아 주 전체 일어난 지진 숫자 면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것이 30년도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 이전 30년과 기간과 크게 비교된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 30여 년 동안 외곽 지역이나 산에 가까운 지역들의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왔고요. 도심지 안에 심각한 파괴, 그리고 프리웨이와 빌딩들이 무너지고 따라오는 인명피해 심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에 비교하면 바로 지난 30년 동안 이런 정도 심각한 지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1964년에서 94년 기간 동안 LA는 두 개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 개 모두 샌퍼넌더 밸리를 크게 흔들었는데요. 1971년 실마에서 6.6 강도의 지진으로 64명이 사망했고요. 또 1994년 당시 우리도 잘 아는 노스리지 지진이 6.7로 기록되면서 60여 명이 사망했죠. 이 중 노스리지 지진은 200억 달러 손실에 추가로 400억 달러 경제 손실도 가져오면서 미국 역사의 가장 값비싼 지진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또 1989년 북가주의 로마 프리에타 지진으로 산타크루즈 마운틴 중심에서 일어났지만 그때 당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63명이 사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에 말한 지진들이 앞으로 다가올 빅원에 비하면 약한 정도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100년 넘는 이전에 기록되었던 1906년 7.9 강도 같은 정도의 지진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험볼트 카운티에서 샌 베니토 카운티 사이에 유명한 샌 안드레아스 폴트를 300마일 따라 흔들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시 전체를 파괴해버린 역사가 생생합니다. 또 남가주의 마지막으로 다가온 빅원은 1857년 기록된 것인데 이때 강도가 7.9였습니다. 같은 샌 안드레아스 폴트를 225마일 따라 몬터레이에서 샌바나디노 카운티를 뒤흔든 것이죠. 사실 여기서 강도 7.9 지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겪었던 노스리지 지진보다 12배 강한 것이고요. 거기다 에너지 터져 나오는 차원에서는 무려 45배 강하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겪어본 강도 정도 되는 지진을 한 번도 특별히 겪어보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물론 강도가 6 안팎으로 지진은 몇 번 경험했지만 그 이전 강도 지진은 없었다는 것이죠. 몇 개 예를 들어보면 1987년 5.9 강도의 위리언 에어로 지진 기억나시죠? 로컬 지역의 파손과 8명이 사망했고 또 강도가 6이 넘는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험볼트 카운티에서 2020년과 2019년, 또 모하비 데저트에 1999년과 2019년, 나파 카운티의 2014년, 또 임피리얼 카운티 2010년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강도가 6이 넘은 적은 지난 30년 동안 12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2번이 많은 것 같지만 1964에서 94년 사이에 강도 6 이상 된 지진은 총 28번이었으니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1980년대와 90년대 모든 주민들은 이때 당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되살아나게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래된 빌딩들 지진에 맞춰 레트로핏이 거의 의무화되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앞서 이것을 의무화를 추진했던 곳이죠. 이어서 LA 역시 모든 빌딩의 지진 레트로핏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변했고 토렌스, 파사디나, 산타모니카, 컬버시티, 베벌리 힐스 줄줄이 이어서 같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빌딩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먼트 빌딩 주인들이 많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와서 남가주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가장 최근 일어난 말리부의 강도 4.7 지진은 올해 들어서만 남가주에 기록된 강도 4 이상 지진 14번째입니다. 이 14번이라는 것은 지난 65년 중에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 것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지진 활동은 큰 것이 올 확률이 높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이런 것은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 이런 현실에 최근 자주 갖고 있는 지진 활동들, 우리에게 결코 큰 것이 올 것에 대한 믿음이 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거기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진만 한 번 나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 사실을 올리게 되고 절대 예전처럼 그냥 지나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수십 년 전에만 해도요, 지진을 느낀 사람도 있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1987년 위리어 네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나 정보를 아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리포터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기까지는 3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교하면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은 미리 보내주는 셀폰 경고로 지진이 일어나기 몇 초 전에 강도나 지진 가능성 경고를 받은 적도 있을 정도로 크게 비교되죠.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말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빅원으로 남가주 같은 거대한 도심지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유틸리티가 끊어진 채 며칠이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는 의무적이라고 강조하죠. 유틸리티 차원의 전문가들이 가장 주시하는 장소는 산중턱 협곡을 지나가는 15번 프리웨이입니다. 바로 그곳에 캐혼 패스를 돌면서 이것은 산안드레아스 폴트와 천연가스, 페트롤리움 파이프라인이 서로 교차하는 장소라면서 지진으로 이것이 파열될 경우 피해는 상상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아무튼 최근 작은 강도 지진은 올해 들어서 자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80년대, 90년대 일어난 커다란 강도의 지진은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면서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지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남가주에 몇 차례 다가온 지진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30여 년 동안 심한 강도의 지진은 한층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강진 여전히 우리 기억에 남아있으면서 당시 끔찍했던 인명피해는 기록적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로 그동안 강진을 겪지 않은 것은 다행이기도 하지만 지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먹게 됩니다. 자연재해만큼 인간이 속수무책하게 당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오래된 건물의 의무적인 레트로핏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현명한 준비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호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